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중국이 아닌 한국을 존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천 년 동안 문명을 전파하고 형제 국가로 도왔던 중국을 배신하듯 외면하고 전쟁의 상처를 남긴 한국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의 어느 대학 강연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한 중국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자칭 중화 사상의 전도사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주변국들이 이를 존경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그의 신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었을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국립사회과학원에서 동남아시아 정치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학자라는 말보다는 중화 사상의 전도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중화 사상, 즉 천하질서의 가치를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고 주변국들은 우리의 영향을 받아 문명화된 존재라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얼마 전 저는 베트남의 반중 정서를 연구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이 반중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분명히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도 수천 명의 병력을 보내 베트남에서 피를 흘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베트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사실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의 지시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베트남에서 한국을 좋아한다는 게 서방 언론의 세뇌 때문이 아닙니까? 베트남은 서방이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하자 상사와 동료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베트남이 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밝히는 것이 제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곳의 풍경이 흥미로웠습니다. 활기찬 거리와 오토바이가 물결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기분을 줬어요. 다음 날, 첫 인터뷰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베트남 국립대의 한 교수와 만났습니다. 그는 역사학을 전공한 학자였고 베트남의 반중 정서에 대한 논문도 다수 작성했더군요. 저는 가벼운 인사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은 과거 베트남의 독립을 지원하며 형제 국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베트남에서는 반중 정서가 이렇게 강한 겁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형제가 무려 2번이나 우리를 침략한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중월 전쟁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이지만 저는 바로 반박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많은 민간인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그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한국은 전쟁 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죠.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상생을 추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든 펜이 멈췄어요. 전쟁에 가담한 것 자체가 지울 수 없는 상처일 텐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쟁 이후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고 경제와 기술로 우리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기분으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 대답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주었다고요? 그건 한국의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한 일 아닙니까? 왜 그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은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의 일반 시민들이 한국과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한 젊은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말을 했어요. 중국은 우리가 힘들 때 무언가를 주는 척하면서 결국 빼앗아갔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주는 척하고 빼앗았다니요? 중국이 그렇게 나빴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건 아마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형제라면서 자기 형제의 땅을 침범한 적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중화 사상의 강력한 신봉자였고 중국은 항상 주변국을 문명으로 이끄는 지도자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중국을 그런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한국이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경제 관련 조사를 위해 삼성전자 하노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 끼친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넓게 펼쳐진 공장 단지는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안내를 맡은 베트남 현지 직원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이 공장에서만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어요. 베트남 경제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결국 저 임금 때문에 이곳에 공장을 세운 거 아닌가. 하지만 공장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신식 설비와 체계적인 근로 환경, 심지어 직원들을 위한 복지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공장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삼성을 성공을 돕는 파트너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한 여성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저는 제 삶이 바뀌었다고 느껴요. 아이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부모님을 더 잘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제가 중국 기업들을 조사하면서 이런 반응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 이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제학자 한 명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투자 방식 차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주로 자원을 빼가거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려고 하죠. 하지만 한국 기업은 기술 이전과 장기적 협력을 중시합니다. 흥미로웠지만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결국엔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베트남을 이용하려는 점에서 중국과 다르지 않지 않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이익을 위해 투자하죠. 하지만 한국은 베트남이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기술 전수를 통해 우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중국이 베트남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투자 뒤에 신뢰라는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이어서 그는 베트남 경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교육과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만 해도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나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이익이 줄어들면 쉽게 철수하곤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약간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이런 평을 듣는 거지? 이 질문은 저 자신에게 던진 것이었지만 대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조사 주제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역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참전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베트남 독립전쟁을 도운 점이 과연 긍정적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인터뷰는 베트남 전쟁 당시 참전 용사의 아들과 진행됐습니다. 그는 전쟁의 상처를 이야기하며 조심스럽게 한국군에 대한 기억을 꺼냈습니다. 한국군도 베트남 전쟁에서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죠. 그 시절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상처를 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쟁 후에 한국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했고 우리를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존중합니다.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과 몇 마디로 과거를 덮을 수 있다는 건가? 그것만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나?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줬습니다. 기술, 투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요.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베트남의 역사학자를 만나 중국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는 중월 전쟁과 캄보디아 분쟁을 언급하며 중국의 이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우리를 지원했지만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했어요. 특히 1979년 중월 전쟁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중국이 형제가 아닌 적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저는 중월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말한 적이라는 단어가 유독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베트남 독립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도움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나요? 그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중국의 지원은 단지 공산주의 진영 확장을 위한 전략일 뿐이었습니다.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결국 우리를 공격했어요. 그런 역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중국이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에게 한국과 중국의 차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어요. 반면 중국은 항상 우리를 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줬고 중국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은 중국이 지금껏 주장해온 형제 국가라는 이미지와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조사의 다음 단계는 베트남에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작은 한국이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중화 문화의 깊이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그런 확신을 품고 베트남의 젊은 세대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중국과 한국 중 어느 나라를 더 선호하냐고 질문했어요.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웃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죠. K-팝과 K-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의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베트남도 한때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실을 아시죠? 학생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중국 드라마를 보면 과장된 느낌이에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죠. 게다가 검열 때문에 재미도 떨어져요. 반면 한국 콘텐츠는 솔직하고 재미있죠. 우리 삶과도 공감이 돼요. 검열된 내용이라는 말에 저는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중화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학생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다음 인터뷰는 뷰티 매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과 진행됐습니다. 그녀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좋고 디자인도 세련됐어요. 중국 제품은 따라가려 하지만 한국만큼의 감각은 없죠. 저는 이 말이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더 큰 시장이고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런 중국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돈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은 자신들만의 스타일과 매력이 있어요. 중국은 그걸 흉내 내려고만 하니까 별로 끌리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화는 자본력이나 역사적 배경만으로 지배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학의 문화연구 교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류와 중국 문화를 비교하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은 자신들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들의 드라마와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반면 중국은 전통에 갇혀 있거나 때로는 남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흡수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죠.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남의 문화를 흡수하려 했다니요? 베트남도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며 발전했잖아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받아들인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다릅니다. 베트남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강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죠.
요즘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점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조사 내용을 정리하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접근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한다. 반면 중국은 전통의 위대함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주변 국가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 이 문장을 적으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K-팝과 드라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만의 독창성과 소통 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전통의 위대함에 갇혀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잘못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였어요.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지만 베트남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계속 저에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조사를 거의 마칠 무렵 저는 현지 대학에서 열린 학술 대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베트남 내 영향력이었죠. 저는 이 기회가 중국의 위상을 베트남 학계에 다시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과 오랜 형제관계를 맺어온 나라입니다. 과거 베트남의 독립전쟁을 지원하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었죠. 반면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며 역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과연 베트남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일까요? 저는 중국이 베트남과의 역사적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강조하며 한국의 행보는 단지 상업적 이익 추구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처음엔 청중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얻어 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서 경제적 활동을 벌이는 것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베트남을 진정으로 돕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반면 중국은 과거에도 지금도 베트남과 같은 형제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 순간 한 베트남 학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과의 관계에는 거리를 두려고 할까요?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서방 세력이 한국을 지원하며 만든 이미지 때문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 지원을 신뢰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개입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는 걸까요? 형제 국가라면 더 신뢰를 줘야 하지 않나요?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베트남의 독립과 발전을 도왔습니다. 중월 전쟁 같은 사건은 일시적인 갈등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박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베트남 전쟁의 아픈 과거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을까요? 투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은 점점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학자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죠. 그런 나라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친 후 베트남 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에도 과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패권을 강조하며 베트남을 하위 파트너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의 박수는 제 발표가 아니라 다른 학자들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이 철저히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술 대회 이후 저는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힌 기분으로 호텔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한국은 베트남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중국은 형제 국가라고 자부하면서도 이토록 의심받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들었던 베트남 학자 몇 명에게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거절당할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그들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학자는 경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형제 국가라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이익을 우선시했죠. 특히 남중국해 문제는 우리가 중국을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높게 평가합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그 상처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협력과 사과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 했죠. 그의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학자는 문화 연구자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문화적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전통만 강조하며 자신들이 중심이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죠.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는 오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때로 남의 문화를 가져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중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문화를 가져다 쓴다. 그의 말은 마치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중국이 남의 문화를 흡수한 건 그들의 수준 낮은 문화를 문명화시키려 한 선의에서 비롯된 거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외쳤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들이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정말로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을까? 아니면 단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일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끝없는 공허감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역사를 연구하는 현지 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간단하면서도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위대한 문화와 기술을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과 대등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중국은 항상 우리가 그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의 말에 저는 단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와 대등하지 않다? 그건 당연하지 않은가?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베트남은 그 주변부였으니까.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 생각조차 스스로를 설득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서 보이는 한국 브랜드. 광고판과 중국 제품 판매점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자리 잡은 반면 중국 제품은 단지 저렴하다는 인식만 심어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앉아 조사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학술 대회에서의 굴욕,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에서 더 이상 형제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결론은 깊은 절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베트남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중심의 논리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알릴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잡으며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손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모든 경험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저를 방해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 학술대회에서의 굴욕, 그리고 그들의 말이 남긴 의심과 분노가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보고서 초안에는 제가 베트남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베트남의 발전을 지원해왔지만 오늘날 베트남 사람들은 이를 강요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접근해 신뢰를 얻었다. 이 문장을 적으면서도 저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를 읽은 상부로부터 호출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 반, 긴장 반으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던진 첫마디는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장 박사, 이 보고서가 정말 당신이 작성한 게 맞습니까? 상사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왜 중국이 베트남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까? 한국이 신뢰를 얻었다는 문장은 왜 들어가 있죠? 이런 보고서는 중국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의 현실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상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중국의 강점을 강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제출하다니 실망입니다. 며칠 뒤 저는 좌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구소의 핵심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채 변두리 사무실에서 자료 정리를 맡게 된 것입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은 제가 어떤 상태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비울 때마다 머릿속에서 베트남에서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중심이고 그 중심 아래 다른 나라들이 조화를 이루는 질서가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의 위상을 믿어 의심치 않던 제가 베트남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건 제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는 그 길을 되찾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이 말조차 제게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술집에서 나와 밤거리를 걷다 보니 상점들의 네온 사인이 거리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화려한 중국 브랜드 광고였지만 간간히 한국 브랜드도 보였습니다. 한 가게 앞에서는 젊은이들이 최신 화웨이 스마트폰을 구경하며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작은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몇몇 손님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묘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이토록 화려하고 강력한데 왜 한국 브랜드는 작고 미미해 보여도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기는 걸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베트남 출장 이후 제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이 질문은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오늘도 저는 중화 사상이 담긴 책을 펴지만 그 문장들은 더 이상 제게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천하 질서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온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시 연구를 이어가야겠지만 솔직히 두렵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은퇴 후 평온한 삶을 꿈꾸던 평범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과 함께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이 안겨준 것은 치료에 대한 희망이 아닌 천문학적인 비용과 끝없는 대기 시간이라는 절망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의 아내가 한국에서의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아시아 국가에서 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내린 그 선택은 그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잊고 살았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머슨입니다. 한때는 미국의 중견기업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평생의 저축으로 마련한 플로리다의 작은 주택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너무 빨리 깨졌습니다.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체중이 급격히 줄고 속쓰림이 점점 심해지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나 노화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위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암이라니요? 저는 평생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적당히 즐기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왔는데요. 더 큰 문제는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에게 희망이 아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비용이었습니다. 수술과 치료 비용이 보험을 포함하더라도 수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 일정이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4주, 수술을 기다리기 위해 6개월. 암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내인 소피아는 저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그녀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두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딸은 영국으로 떠난 뒤 연락조차 드문드문 오는 상황이었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를 위로해줄 수 있는 환경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에머슨, 한국에서 치료받는 건 어때요?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미국보다 의료 기술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아내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녀는 한국계 2세로 부모님을 따라 오래전 한국에 몇 번 방문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치료비가 미국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인터넷에서 실제 사례를 찾아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비용.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치료받는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나라에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을 위한 의료 관광 서비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결국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쪽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느린 절차 속에서 병이 악화될지도 모르는 미국. 다른 한쪽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한국. 고민 끝에 저는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한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저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인 소피아는 부모님이 한국 출신이라 그런지 여러 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지만 저는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케이팝, 그리고 몇몇 유명한 전자제품 브랜드 외에는 떠오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암 치료를 받으러 간다니 저 스스로도 놀라운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는 제 옆에서 태블릿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병원과 의료 시스템,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형 병원들은 영어 지원이 가능하고 외국인 전용 상담센터까지 운영된다는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진정 놀라게 한 건 진단부터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이 미국보다 훨씬 짧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 봐요, 에머슨. 소피아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단 몇 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신속하고 저렴한 시스템이 믿을 만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저를 위해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국제기관에서 의료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의료 관광이 활성화된 나라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게 아니에요. 의료진의 전문성과 병원의 시설도 세계적 수준이에요. 당신을 믿고 맡겨도 돼요. 소피아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가 이런 열정을 보이는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병원에서 자신이 앓고 있던 기관지염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한국 병원의 친절한 의료진과 빠른 치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미 미국보다 의료 서비스가 효율적이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발전했대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열정과 희망에 감동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도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병원 예약을 마쳤고 저희가 머무를 숙소도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치료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도와준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공항에서부터 병원까지 전용 차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출발 전, 저는 제 상황을 몇몇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한국, 거기서 치료를 받겠다고? 괜찮겠어? 그들의 표정엔 의아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의 규모와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시설에 영어 표지판이 잘 갖춰져 있어. 처음 온 나라임에도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공항에서 병원이 제공한 차량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이어진 여정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의 건물은 현대적이고 웅장했으며 로비에는 외국인 전용 접수 데스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맞이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병원에서는 대부분 기계적이고 차가운 분위기를 경험했었는데 이곳에서는 환자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첫날에는 여러 가지 검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진단 과정이 지나치게 효율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검사를 받으려면 몇 주씩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검사가 하루 안에 진행되었습니다. MRI, CT, 내시경, 혈액 검사까지 체계적으로 짜인 일정표에 따라 한 번에 진행됐습니다. 심지어 각 검사실마다 담당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 환자가 길을 잃거나 불편을 느낄 일이 없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 한 명을 만나기 위해 몇 주를 기다리고 겨우 몇 분간의 상담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곳에서는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 상태와 수술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질문에 하나하나 성심껏 답해 주었습니다. 전문 용어를 영어로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로서 제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는데도 긴 기다림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단 후 최대한 빠르게 치료에 들어간다는 원칙이 있다는 말을 듣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술 일정을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에 시달렸던 제게 이 신속한 절차는 너무도 새롭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병원의 의료진은 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마취 전 담당 의사가 다시 한번 모든 과정을 설명하며 제 불안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저를 맞아주는 간호사들의 모습은 제가 낯선 나라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이미 큰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의료 경험은 저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제 곁에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봐요, 에머슨. 한국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 식사는 단순한 병원 음식이 아니라 영양사와 의사가 직접 설계한 맞춤형 식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환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병실을 찾아와 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의 세심한 배려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병실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언제든 달려와 필요한 도움을 주었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제 요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수술과 입원, 그리고 회복 치료까지 포함된 전체 비용이 미국의 병원비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계산서를 보고 이 금액이 맞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가게가 흔들릴 걱정을 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술 후 며칠 동안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미국과 비교하면 너무도 신속하고 너무도 체계적이고 너무도 인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최고라고 믿어왔던 미국의 시스템이 실제로는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인간 존중에 기반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정기적인 외래 진료와 회복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런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했겠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며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던 중 간호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셔도 편리할 거예요 라고 추천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택시만큼 편리하다니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다음 외래 진료일에 지하철을 타보니 그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노선도와 영어 안내 방송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잘 배치되어 있어 이동이 어려운 저 같은 사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함과 정시 운행이라는 점이 감탄스러웠습니다. 미국의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병원 방문을 마치고 나면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한국의 카페들은 각기 다른 테마와 분위기를 자랑하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환경 자체가 회복과 편안함을 지원하는 구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숙소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면 느긋하게 걷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들, 아이들과 뛰노는 부모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미국의 분주하고 개별화된 삶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여긴 분명히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물리적인 회복을 넘어 정신적인 치유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시작된 배려와 효율성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 나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삶의 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피야,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정감을 주는 곳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후 몇 주가 지나면서 몸 상태는 점점 좋아졌고 저는 아내와 함께 숙소를 떠나 병원 근처의 장기 체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동안 더 한국에 머물며 정기 진료와 재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호텔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지만 마치 집처럼 아늑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생활이 너무도 편리했습니다. 대형마트, 공원, 병원, 카페가 모두 걸어서 몇 분 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 없이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한국에서는 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아내와 함께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와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대화하는 작은 쉼터가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런 생활은 저희가 플로리다의 단독주택에서 느꼈던 고립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저희 부부를 점점 더 한국에 정착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진지하게 이곳에서의 장기적인 생활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복과 치료를 위한 체류였지만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주변의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체류 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외국인을 위한 의료 관광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 외곽의 한 전원주택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고요함이 공존하는 이곳은 저희가 꿈꾸던 완벽한 은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작은 정원을 가꾸고 느긋하게 아침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제 고향이었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문학적인 의료비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진 고립감뿐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인프라와 따뜻한 공동체 문화까지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갔습니다. 은퇴 후에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을 세우고 체류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내가 한국계라는 점이 저희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녀는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장기 체류를 신청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저도 가족 비자를 통해 체류를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내는 한국 음식을 더 잘 요리하기 위해 요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동네 시장에 가서 한국의 신선한 재료들을 사들이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딸과 통화할 때면 저희의 결정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기로 했다고. 왜? 친구들은 놀라워했지만 딸은 생각보다 이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거기서 더 행복하시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딸이 멀리 있다는 사실은 아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이곳의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국 문화의 깊이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중심적인 생활 방식은 제게 가장 큰 충격이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며 한국 사회가 얼마나 다른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소피아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친척들이 자주 모이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한다며 꼭 한번 그녀의 친척들을 만나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녀와도 오랜만에 다시 가까워진 상황에서 저까지 그녀의 친척들까지 만나는 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을 만난 적도 없었고, 아내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촌들이라 했으니까요. 며칠 고민 후 그녀의 제안대로 어느 주말에 친척들과의 만남에 나섰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들어서자 문이 열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오래전 헤어진 가족인 것처럼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어르신부터 젊은 커플, 그리고 아이들까지 집안 가득한 사람들이 모두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완벽한 낯선 사람인데도 말이죠. 에머슨,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아내의 사촌이라는 한 여성이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차례로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다면서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한국 음식 입맛에 맞으세요? 그들은 제가 처음 본 사람인데도 마치 어제 만난 친척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커다란 상이 놓여 있었고 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모습이 한눈에 봐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상상했던 친척 간의 만남은 간단한 바비큐나 피자 파티 같은 거였지만 이곳의 풍경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리고 모두가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는 모습은 따뜻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상에 앉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을 따라주고 또 다른 사람이 음식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자연스러운 배려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음식을 드시기 전에 젊은 세대가 먼저 챙겨드리는 모습은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가족이지만 서로를 섬기듯 대하는 모습이 제게는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내의 사촌 한 명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건강이 좋아 보이세요. 한국 음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천천히 잘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만난 지 고작 몇 시간밖에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에도 분위기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고 젊은이들은 아이들과 놀아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집중하며 소통하는 모습은 제게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아내의 사촌 중 한 명이 제가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처음엔 낯설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작은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조차도 이렇게 가까운 느낌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날의 만남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혈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서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며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딸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딸이 성인이 되고 영국으로 떠난 후 연락조차 드물어진 상황이 한국의 이런 가족 중심적인 문화와 너무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는 저를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문화 속에서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가까이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이 따뜻함을 그녀와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계속될수록 저는 이곳의 전통적 가치가 단순히 오래된 관습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족적 유대감과 부모 존중 문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루는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중 한 가족이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곁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조부모는 옆에서 따뜻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가족의 태도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자연스럽게 존중했고 부모는 조부모에게 음식을 챙겨드리며 먼저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미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수평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서로를 존중하긴 하지만 한국처럼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 문화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하고 부모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졌으니까요. 이곳에서의 생활은 제게 한국의 공동체 의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며 밝게 웃어주는 모습이나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주의와 독립이 강조되면서 관계의 깊이가 얕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독립이 강조되다 보니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딸이 성인이 된 이후 독립을 존중하며 딸과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한국에서 가족 간의 따뜻한 유대감을 보고 나니 딸과의 관계가 더욱 아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경하며 살아가네요. 우리도 딸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족의 소중함과 전통적 가치를 딸에게도 전하겠다고요. 한국에서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제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제게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 나라의 전통적 가치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히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암 치료라는 절박한 이유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 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제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고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는 미국에서의 은퇴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공원에서는 늘 같은 사람들을 마주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작은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 삼아 걸음을 옮깁니다. 때로는 이름조차 모르는 이들이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면 근처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상인들은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반갑게 맞아줍니다.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여기 이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그들의 작은 배려와 정이 제 일상에 따뜻함을 더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위암 치료는 제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열어주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 제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끊임없이 소통했고 그들의 헌신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하며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전원마을에 아늑한 집을 구했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정원에서 꽃과 채소를 가꾸는 일은 저희가 꿈꿔왔던 완벽한 은퇴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가끔 딸과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에서의 일상을 그녀와 나누곤 합니다. 그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한국에서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좋아요. 언젠가 직접 가서 그곳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딸과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한국에서 배운 가족의 가치를 그녀에게 조금씩 전해주는 것이 저희 부부의 작은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사회 시스템도 저희가 이곳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편의점, 공공시설 등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어디로도 이동할 수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버스 한 대, 지하철 한 번이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저희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전통적인 가치 속에서 삶의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챙기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모습,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태도,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현대와 조화롭게 이어가는 지혜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생명을 구해준 나라일 뿐만 아니라 잊고 있던 인간적인 가치를 되찾게 해준 나라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